쌀 수급 균형과 식량 자급률 제고로 2마리 토끼를 잡았다. 그 근거로는 최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생존권의 위협, 경영의 위협을 있는데 이거를 잘했다. 예. 저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농업 동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농정넷 이슈 브리핑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경북의 복숭아 농사꾼 이영수로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제죠. 어제 5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1주년입니다. 그래서 사회 각계에서도 1주년에 대한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농식품부에서도 5월 8일 날 윤석열 농정의 성과 발표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오늘 귀한 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농정 실천 네트워크의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전양배 대표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간단히 대표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전 예. 충남 서산에서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농민 전양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서 즐겁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우리 농식품부에서는 과연 윤석열 정부의 농정 1년을 어떻게 발표했느냐 제가 한번 요약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쌀 수급 균형과 식량 자급률 제고로 2마리 토끼를 잡았다. 그 근거로는 최대 시장 경리로 쌀값 반등을 했고 가루쌀 산업화와 전략 작물 직불제 제도화를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농식품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성장 산업화에 초석을 다졌다. 스마트 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K푸드 플러스 수출 산업화 등이 그 근거이다 라고 이야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정상화했다. AI 살처분 범위 조정을 했고 계란 안정화 수급을 했고 우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등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평가인데요. 우리 대표님, 우리 농식품부가 평가한 윤석열 정부의 농정 1년 평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평가를 할 게 없는데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평가. 시장 격리는 때를 놓쳐갖고 쌀값을 반등한 게 아니라 쌀값이 약 25% 폭락을 했고요.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가루쌀 산업화를 뭘 했으면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예. 전략작물 직불제는 그동안 타작물 직불제 예. 하던 것만 또 못 미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농업 기술 집약으로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농민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농민은 엄청난 지금 물가 그다음에 농업비 폭등, 수도 광열비 폭등을 해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갖고 생존권의 위협, 경영의 위협을 있는데 이거를 잘했다. 예. 저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국회의 뜻만 받았어도 양곡관리법 그냥 놔뒀으면 돼요. 예. 그래갖고 추후 개정해나가고 개정해나면 농민이 그래도 좀이라도 희망이라도 가졌겠는데 희망마저 꺾어버린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면서 희망마저 꺾은 윤석열 정부 농정 1년인데 무슨 평가며 뭐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1호 거부권이 사실은 양곡관리법이고 우리 먹고 사는 식량의 문제였고요. 어쨌든 저는 또 스마트 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K푸드 플러스 수출 산업화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 대통령이 영어를 좋아하고 또 영어 노래를 좋아해서 그런지 아니 농정 평가에도 사실 농민들이 이거 무슨 말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게 좀 아쉬웠고요. 어쨌든 저는 생각에 그 윤석열 정부의 농정 1년 평가는 지금 현장 농민들은 역대 유례 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가 워낙 오른 상황에서 농업 경영이 너무 어려운데 정말 우리 현장 농민들의 부끄러운 자화자찬이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지금 그 농업농촌에서 흔히 하는 생산비,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면세유, 전기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죠. 예.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일정 정도 쌀을 갖다가 저온창을 보관하는데 작년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10만 원 내외의 전기세가 나왔어요. 예. 지금 평균 16만 원, 17만 원 정도 그렇죠. 내거든요. 예, 맞아요. 예. 면세유값도 마찬가지고요.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농민들 스스로가 농사업 규모를 줄이던가 아니면 다른 걸 하던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농민들은 나라도 먹고 사는데 예. 이 농민이 주저앉으면은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할 건가? 수입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범위가 분명히 있고 예.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갖고 여러 그 곡물에 세계 곡물에 예. 문제가 예.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고민이 듭니다. 예. 그 이야기하신 대로 10만 원 나오던 게 16만 원 나왔던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통계를 좀 이야기 드리면요. 농사용 을 경우 저온차원 같은 경우 60% 정도 인상이 됐고요. 농사용 갑은 한 11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면세유도 상당히 전년 대비 한 40%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사료비도 20%, 그리고 영농 자재비가 한 29% 정도 올랐고요. 그 판매 자재비가 한 23% 정도, 24%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여기 비해서 쌀값은 아까 얘기했지만 한 25%, 30% 정도 떨어졌고요. 한우값도 지금 경영을 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지금 조사에 의하면은 한우 도매 가격이 16,397원인데요. 경영비는 19,780원. 그리고 경영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또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건비 지금 농촌이 지금 녹부하는 전쟁이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죠. 사람이. 인건비도 워낙 상승했고 지난해에 이제 통계에 한 15%에서 20% 정도 상승한 것도 있고 사람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여기까지 손을 미치고 있다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그 일제 단속 물론 이제 일정 정도 편불법도 존재하긴 합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관을 태우는 짓을 하고 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봄 잡기가 파종과 벼농사 시작, 예. 그다음에 마늘, 양파 수확 시기인데 이때 외국인 노동자를 쫓아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정작 영농 현장에서는 일꾼이 없고 돈을 더 준다도 사람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무엇으로 대체할지. 예, 맞습니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4개 부처로 해가지고요. 공동으로 우리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했고 실제로 그 피해로 그리고 또 농가에도 그에 대한 페널티까지 부여하는 것을 검토했죠. 그래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고요. 오늘 마늘 양파 농가들이 지금 용산 앞에서 지금 농민대회를 하고 있다는데 혹시 이야기 들으셨죠?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마늘 양파 농가, 특히 양파 농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확 시기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수확 시기가 오고 있는데 국민들의 밥상 물가를 안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수확 시기에 수입 이제 저율 관세 예. 물량을 갖다가 2만 톤 평년보다 2배 정도 수입을 더해서 물가 안정을 시킨다는데 수확 시기에 물가 안정 시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보통 김장철 들어가서 하는 거고 평년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걸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렇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오라고 하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있는데 그 대통령이라는 분과 정부 관료들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관료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대통령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았으니까 뭐 대한민국 사람 맞을 것 저는 같고요. 양파를 의무적으로 저율관세 수입하는 것만큼 대통령도 쓸만한 사람 수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유, 뭐 좋은 의견. 어쨌든 그 일관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수확기가 되고 가격이 폭등하거나 이런 문제도 아니고 수확기 전에 이렇게 많은 물량을 2만 톤을 TRQ 그리고 저율 관세가 낮은 겁니다. 그리고 물량을 수입해서 어쨌든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가져오는데요. 지난번에 한우가 나간 이유도 그 근거가 있습니다. 무관세 수입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하반기 때 20만 톤 가까운 소고기를 그 수입을 했고요. 피해들이 지금 이어지고 지금 양파도 그래서 상당한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윤석열 정부 많을 건데요. 뭐 전체적으로 쌀과 관련해서 이후에 양곡관리법 좀 쌀농사를 직접 지으시니 회장님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5, 6월 벼 모내기 하고 7, 8월 시기는 농민들이 이제 가을 추수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때 되면 농민들의 이제 쌀과 관련된 의견들이 모아질 텐데 뭐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지금 농축부 관료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과 더불어서 우리 농민의 힘으로 그 쌀만큼이라도 기본적 그리고 우리 먹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걸 만들기 위한 그 법제도를 만들어가는 농민들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걸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식량 자급, 식량 주권과 관련된 법률을 좀 더 통크게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그거는 단순히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5천만 국민의 먹거리 생존의 문제로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 농민들 함께 이렇게 손을 맞잡고 좋은 방법들을 찾아나가고 그 속에 농민들이 먼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국회에서 그 무산되고 난 다음에요. 어쨌든 뭐 정치권에서도 뭐 민주당도 그렇고 대체 입법을 좀 마련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으로 갈 건지 그리고 시장 격리를 의무화할 건지 여러 가지 논의는 이후에 뭐 농민단체들과의 간담회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된다니까 좀 모쪼록 좋은 대체 입법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짧은 소식 두 가지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먹거리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지금 계획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오염수 대신에 일본에서는 처리수라는 이렇게 이제 명칭을 좀 바꾸려고 하고요.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도 그렇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00%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적극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밝혀있기도 했었죠. 그리고 먹거리 예산 중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전액 삭감됐던 임산부들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그리고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사업들이 농식품부에서 2025년에 농식품 바우처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좀 밝히면서 약간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는 농식품부도 사실 윤석열 정부가 폐기하긴 했지만 너무 좋은 정책이라는 건 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 농식품 바우처라는 형태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사실 정책의 대상이나 지원 방식이 전혀 다른데 고유의 사업과 영역이 있는 것인데 이걸 너무 인위적으로 합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좀 색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서울시와 인구 1000만에 사는 서울시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도농 상생 이런 취지로 서울의 많은 지자체와 전국의 그 시군이 서로 이제 급식을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 같으면 영등포와 뭐 영천이 연결해서 학교급식을 하고 이것들이 결국은 도농이 상생한다는 취지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폐지를 하고 서울시에 급식을 했던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에 맡기는 방향으로 논의가 돼가지고요. 지역에서도 그렇고 많은 좀 먹거리 업체 반발이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 시장의 성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나라가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도시도 살고 농촌이 살 수 있는 도농 상생의 이 좋은 취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건요.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냉해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저도 어제 밤에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바람이 없어가지고 밤 12시까지 약을 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 피해가 없다고 생각했던 복숭아도 지금 피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 지금 농식품부에서 냉해 피해 면적이 전국에 한 9,600헥타르 상당히 지금 피해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게 사과, 배, 복숭아, 그리고 포도, 자두 이런 순인데요. 지금 이 피해가 너무 많아서 조사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19일까지 연장을 했고 지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농약대, 대파대 생계 지원비들을 복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피해가 큰 농가, 그러니까 피해율이 한 30%가 넘는 농가들은 농업 정책 자금을 최대 2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냉해 피해와 더불어 지난 주말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와 강풍이 쏟아졌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시가 145mm가 내리고 강풍도 동반해가지고 제주와 전라남도에서는 냉해 피해에 의해서 폭우와 강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냉해 피해는 이상기후 때문이고 이상기후는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에 걱정하지 않고 농민들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이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농작물 재해보험법과 관련된 대책도 새롭게 좀 모색하고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만간 농정전환실천넷에서도 여기와 관련된 뭐 입장이나 이런 것을 좀 낼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우리 냉해 피해로 상심이 큰 우리 농민들 기운 내시고요. 올 한 해 농사 그래도 잘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농촌이 제 가치 인정받고 농민들도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감사합니다.